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그 옛날 글, 옛날 말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 근대 국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44강, 44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1시간만 더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십니다. 우리 국어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깊이 있는 이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근대 국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우리 국어를 근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보시면요. 첫째, 방점. 소실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성은 대체로,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얘기한 거죠. 오늘날 대체로 장음으로 변했고요, 상성은. 그 다음에, 여린이읒, 그 다음에 옛이응, 그 다음에 만치음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소학원의 쪽으로 넘어오면 이 녀석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 아래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조화가 더욱더 혼란을 겪게 되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첫 음절에서도 소실되고 둘째 음절에서도 소실됐다. 그러나 표기법상으로는 1933년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사용이 확대되고 문장의 구성 방식이 현대와 비슷하게 되었다.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는 사라져갔다. 이미 앞에서도 뭐 거의 사라진 형태가 되겠고요. 칠종성법, 그 다음에 이거 칠종성법, 팔종성, 칠종성, 그 다음에 현대의 끝소리규칙 다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근대국어의 두드러진 특징들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글은 의유당 남씨의 바로 동명일기입니다. 동명일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작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상상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빛과 그 다음에 해예요. 즉, 이 빛은 달리 얘기해서 붉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붉은 기운을 더 많이 보는 것은 해질 무렵일 거예요. 저녁 노을이 물들게 되면 하늘이 붉게 이렇게 물든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붉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녁이 아니라 아침. 아침에 해가 묵 뜰 때는 해가 뜨기 전에는요. 먼저 바닷물 그 주변이 붉게 물들어요. 그러다 해가 푹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붉은 기운이 차츰 사라지고 해가 완전히 뜨게 되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죠. 그 과정. 그래서 붉은 기운의 한 축과 그 다음에 해의 한 축을 여러분들 구분해 가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동명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론 앞부분에 대화 장면이 있어요. 추운데 갔는데 종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은 일출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의당 남씨 부인이 볼 수 있다는데 누군 볼 수 있고 누군 볼 수 없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나서 갑자기 저기 해가 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출을 보게 됩니다. 자, 일출. 급히 눈을 들어보니,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 밑 홍운을 해앗고 큰 시롤이 같은 줄이, 자 보세요. 물 밑에 붉은 구름, 붉은 기운을 헤치고 큰 시로라기 같은 것이 한 줄 붉기 더욱 기하며. 자, 여기 보세요. 자, 포인트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큰 시로리가 있죠. 큰 시로리. 큰 시로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여기 붉게 이렇게 기운이 감돌아요. 해가 뜨려고 감돌아요. 그러다가 시로라기처럼 붉은 기운이 위쪽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시로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붉은 기운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붉기 더욱 기하여. 그러니까 뭐요? 이거 뭐야? 붉은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거 뭐지? 신기한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붉은 기운이 진웅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자, 이 붉은 기운이 점점 올라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손바닥 넓이처럼 퍼진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손바닥 넓이처럼 이렇게 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바닥 너비, 이것도 붉은 기운이에요. 손바닥 너비 같이 퍼지는 붉은 기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숯불빛 같더라.
이것이 마치, 이건 이제 뭐예요? 비유한 거죠. 이것이 마치 숯불빛과 같더라. 숯불처럼 붓더라. 이런 얘기겠고요. 차차 나오는 그 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그죠? 차차 뭐가 나옵니다. 차차 뭐가 나와서 회오리밤 같은 것, 회오리밤, 밤이니까 이렇게 읽을까요? 회오리밤 같은 게 입니다. 회오리밤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외톨밤이라고 했죠. 밤은 일반적으로 밤톨이 밤톨 겉에 있는 뾰족하게 고슴도치 같은 가시를 딱 걷어내면 밤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회오리밤, 이 외톨밤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작으면서 하나가 들어있는 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회오리밤, 이 녀석은 드디어 뭐예요? 회오리밤, 이 녀석은 해입니다. 해가 등장한 거예요. 됐죠?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구슬 같고 통나긴 호박독은 더욱더 곱더라. 자, 호박구슬, 이 녀석이 회오리밤 같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뭐 같기도 하다? 호박구슬 같으면서 그 빛이 맑고 투명하기는 마치 호박 같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호박은 뭔지 알죠? 보석. 옛날 한복 같은데 단추로 많이 쓰던 그런 녀석을 말합니다. 자, 호박구슬, 그러니까 먹는 호박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맑고 통나기는 호박독은 더욱 곱더라. 독은 이게 뭐예요? 비교보답격 조사보다로 쓴 거고요. 그 붉은 우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해로 갔다가 이제 붉은 빛으로 갑니다. 그 붉은 우후로 이 위쪽으로 훌훌 움직여 돕니다. 뭐가? 처음 나왔던 붉은 기운이, 처음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나왔다가 백지 반장, 손바닥 넓이 많지 이렇게 퍼졌던 그 붉은 기운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지 반장, 이번에는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백지 반장 너비 많지 반드시 비치며, 이거예요. 백지 반장 너비로 퍼져 있는 녀석이 또 이번엔 뭐예요? 붉은 기운입니다. 됐죠? 비치면서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서, 밤톨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서 이번엔 뭐가 되죠? 해가 되어서 뭔가 변합니다. 변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큰 쟁반 같아요. 쟁반이 등장을 하게 되죠. 됐죠? 둥근 녀석이 해의 보조관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불긋불긋 번득번득 뛰놀며 적색이 웬 바다에 끼치며, 자, 이렇게 쟁반같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밤톨 같은 것이 이번엔 쟁반처럼 둥그렇게 되면서 주변이 계속해서 붉게 물든 것이 백지 반장같이 우째저쩌고 하면서 계속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면서 흔들며 뛰놀며 더욱 자로하며 한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이건 뭐예요? 이 백지 반장 같은 게 이전엔 뭐예요? 항아리와 독과 같은 모양. 이 항아리 독이라고 치세요. 항아리 독 같은 모양으로 또 나타나다, 주변에. 해 주변에 붉은 기운이에요, 역시. 그래서 또 항독. 항 같고 독 같은 거, 이것도 붉은 기운이다. 번득에 양목이 어지라며 두 눈이 어찌러찌합니다.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왔고 천중의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요. 자,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수레바퀴로 이 녀석이 수레바퀴로 변하게 됩니다. 수레바퀴라고 했네요. 수레바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밤에서 쟁반에서 수레바퀴로 해는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이 떠서 수레바퀴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수레바퀴 모양. 됐죠? 한같고 독 같은 주변의 기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같아요.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이게 물속에서 치밀어 올리듯이 받치며 딱 올라왔어요. 됐죠? 올라붙으며 항같은 기운이, 항독 같은 기운, 이 녀석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처음 붉은 것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혀처럼 드디어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그랬어요.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 붉은 기운들이 모여서 밑으로 쑥 빠지는데 마치 소혀처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붉은 기운이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됐습니까? 시로라기처럼 나온 게 손바닥 같은 게 백지 반장 같은 게 항아리 독 같은 게 나중에 소혀. 이런 흐름을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소혀. 자, 소혀. 얘만 잡으시면 이 작품 그냥 이해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붉은 기운이 물에 어려 있어요. 시로라기 같이 올라왔다가 손바닥 같다가 백지 반장 같다가 항아리 독 같다가 이것이 밑으로 쑥 빠져 혀떼기처럼 혀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뭐예요?
해는 어떻게 됐다고요? 회오리 밤 같은 모양에서 쟁반 같은 모양에서 수레바퀴로 해서 붕 뜹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세기 도에 물결이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면 이제는 붉은 기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붉은 기운이 다 없어지고 일광이 청량하니 햇빛이 맑고 깨끗하고 명랑하니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을 대도할 때부터 만고천하의 그런 멋진 광경을 비교할 만한 곳이 견줄 만한 곳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있는 제가 해석을 달아놓은 거 말고 그 위에 있는 원문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비교해가면서 보세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석하실 때는 큰 시로리, 손바닥 넓이, 백지반장 넓이, 항독, 소혀로 흘러가고 있는 붉은 기운의 흐름, 그 다음에 해, 회오리밤, 쟁반, 수레바퀴로 흘러가고 있는 요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 챙기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면서 읽어주시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동명일기에 나타난 근대국어 표기상 특징 한번, 표기 특징, 이제 문학적인 어떤 접근, 내용의 이해였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 문법책에서 공부해야 할 표기 특징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반치음의 소멸로 처점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그죠? 처점이 옛날에는 처점이 반침으로 쓰던 것이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렇다면 결국 뭐가 없어졌다? 아, 반침이 없어졌구나. 이게 나중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변화. 성조가 소실되어서 방점이 나타나요. 방점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죠. 얘는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모음조합 파괴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심화되어서 나를 보는 거날. 이거 보세요. 나를 보는 그 다음에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양성이니까 양성모음에 맞추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 아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양성모음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또 그렇게 얘는 또 뭐예요? 음성인데 이게 또 이렇게 쓰였네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난리가 났구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띠노, 덧니. 덧니. 여기서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명사형 어미 기가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불기, 통량하기. 이미 소학원어에서도 아당하기. 이거 다 본 적이 있었죠? 감각이나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는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서 순, 언글, 어휘가 많다라는 게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중세국어의 그 몸이 그 몸으로, 금음밤, 그 몸으로 쓰이고 있다. 자, 그 다음 표기. 분철이 더욱더 확대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갓한 것이 물속으로 쉬어 기운이 이런 데 나타나고요. 중철. 거듭적기 표기도 나타납니다. 거듭적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은 과도기적 표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과도기와 그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분철 표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철과 중철과 그다음에 분철 이것의 개념과 시기상에 몇 세기는 모르더라도 그게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표의주의와 표음주의가 각각 어떤 것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어중에 리을 리은으로 표기되는 거 올라. 그래서 리을, 이응, 리을, 요거 계속해서 시대별로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디응이 안 쓰이고요. 제음소화 표기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제음소화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뭐예요? 피카츄 털 생각하세요. 피카츄 진짜 쓰려고 그러네. 피트크츄. 이 녀석을요. 비읍, 히읗, 디귿, 히읗, 기역, 히읗, 지읒, 히읗의 결합이 되어 있었던 이것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환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환원을 해버리는 걸 제음소화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붙으며 이렇게 돼 있으면 티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티읕이니까 디귿 플러스 히읗이 원래 형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붙으며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 이 책이 그렇게 동명일기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당연히 옛날 표기니까 여기 뭐예요? 칠종성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히읗이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히읗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런 걸 제음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음소화되기 위해서는 피읍, 티읕, 키역, 치읓, 피카츄 털 이 녀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요건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요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표현상의 특징 보시면 여성적이고 섬세하다. 아, 내간체 여성 작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일출 장면을 좀 더 생동감, 사실적. 오케이. 자, 우리말을 썼다라는 문학 작품에서 우리말을,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고유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언제나 생동감과 그다음에 문학성 이런 말들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실적 이런 말들이 따라다니게 되죠. 자, 그다음에 문장이 좀 길죠. 만연체. 그다음에 다양한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회오리 밤부터 쭉 쟁반, 수레바퀴 비유적 표현들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문체상으로는 내간체, 산문체, 문어체다 그랬어요. 내간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성의 글이다라는 얘기예요. 여성의 섬세한 글들을 우리가 내간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중록, 개축일기, 의유당일기, 삼성일기, 화성일기, 인연왕후전, 규중치루, 갱농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산문체라는 것은 이게 운문, 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수필 쪽에 가까운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어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구어체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일상의 어떤 대화투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 쓰는 것이 느껴지는, 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어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중에서 쓰여지는 것들, 그리고 뭐 전화한 궁중의 그런 말투들도 일상생활의 말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도 궁중에서 쓰여진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 녀석은 또 역시 이 녀석도 문어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국어의 어떤 변천사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봤고요. 해석을 해드렸는데 해석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르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이유는 이 작품 자체의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시지 않고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부분에 있는 것들 정리 노트 만들기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국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고 했어요. 중세국어에 나타나던 방점이 사라졌다. 그렇죠. 방점이 이미 사라졌고요. 기존에 쓰이던 문자 일부가 사라지면서 문자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반침이라든가 예딩이라든가 뭐 여린이일시라든가 이런 것들 사라진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모음 중 아래 아가, 그렇죠. 아래 아가 소실이 되면서 모음조화 혼란이 심화된 거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선진문화유교 사고방식 한자를 중국 발음에 가깝게, 이게 바로 뭐예요? 동국정운식 표기였죠? 요거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명일기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건 뭐냐고 했어요. 섬세한 관찰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여성의 작품 내간체면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생동감. 오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해가 없는 것에서 쭉 나오는 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까 맞죠. 함축적 표현을 구사하여 운문적인 아니죠. 산문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불기의 호박도, 이거 비교부사격조사, 비교를 나타내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보다가 다 들어갔네요. 그죠? 보다가 다 들어갔어요. 그죠? 붙여 쓴 거 이거 조사 이거네요. 자, 이건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조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비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동명일기에서 해를 비유하는 말,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좀 전에 공부했으니까. 자, 회오리밤이 있었죠? 쟁반 있었죠? 수레바퀴.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동명일기의 성격과 거리가 먼 거 그랬어요. 내간체 좋죠. 문어체 좋죠. 산문체 좋죠. 건조체 아닙니다. 자, 건조체라는 것은 이런 건 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글이다. 차가운 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를, 물미철, 그 다음에 건할, 급히가 있는데요. 기역과 디귿을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
아, 이거 뭔지 알겠죠? 몸조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나르를 요거를 하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몸조화가 양성끼리 연결되지 않은 거. 니은은 표기법의 과도기 형태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혼철이라 그러죠? 거듭적기라고 얘기합니다. 거듭적기는 과도기 표현이다. 됐죠? 맞는 설명이고요. 재음소화 표기다 그랬어요. 재음소화는 뭐라 그랬어요? 요 녀석이었죠? 푸트크츠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뭐예요? 급히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있지 얘가 원래 피읍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재음소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몸조화 현상의 혼란은 아래아의 소실과 밀접한, 그렇죠?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몸조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장면과 유사한 구조는 뭐냐 그랬어요. 1세기 조요하여 물결이 붉은 기운이 차차에 가시면서 붉은 기운이 가십니다. 일광이 청량을 만고천에 그런, 이거 뭐예요? 끝부분이네요. 그러면 해가 완전히 떠서 온 세상이 환하게 바뀐 형태. 됐죠? 그렇다면 아마도 지나가는 그는 근처에 머물세라. 뭔 소리예요? 일출을 보겠다. 밤중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바다로부터 떠날 때 해가 뜹니다. 온 세상이 일렁인다. 공중이 치솟았더니 가는 터를 셀 수 있구나. 이건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쪽이 더욱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중이 치솟아서 붉은 기운이 가셨다. 터를 셀 수 있다. 환해졌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이 완전히 높이 떠올랐을 때의 모습은 뭐냐 그랬어요. 바로 순서가 있었죠. 회오리밤에서 쟁반 갔다가 수레바퀴로. 정답은 2번이죠. 요건 뭐예요? 소현은 붉은 기운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였죠. 자, 9번. 재음소화. 근대 국어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케이. 붙으며의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붙으며. 그죠? 티읕이 재음소화여서 디귿과 히읗의 결합이군. 그렇다면 며 이렇게 써야지. 근데 뭐예요? 이때 칠종성이니까 며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센소리 원래 형태를 2차 분석하여 과잉해체한 표기다. 그렇죠. 현대어에도 수평아리 등에 나타난 수평아리 뭐예요? 수에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그러죠. 요 녀석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해, 숫평아리, 숫탁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수태지 이런 거죠. 수탁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또 역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10번. 내관문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상식 문제죠. 상식 문제. 자, 일야구 도하기 남성입니다. 남성 작가요. 안중록, 동명일기, 산성일기. 내관문학에 해당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그 문학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별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 제가 출제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옛말들의 모습을 전부 다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강의만 남겨두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강의는 앞에 했던 것에 대한 그냥 쭉 이렇게 훑어보기, 핥아먹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까지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